그 주식이 그 노는 전체 판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제가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고, 모든 그런 유동성의 출발점은 어디냐? 그럼 저 달러예요. 두 번째, 모든 국가의 금리의 출발점은 어디냐? 미국의 기준금리. 오늘 모신 분은요, 공무원연금 전 CIO셨죠. 이창훈 단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이제 방송 출연하셔서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렇죠.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네요. 네, 지금 네. 처음으로 책이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처음 쓰신 책. 주식시장의 속성. 예, 뒤에 네, 저희가 저희 VIP시기 때문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책이 나왔어요. 이게 보니까 목차를 보니까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네, 그렇게 네, 네. 쓰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쓰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건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송은 좀 뭐 많이 해봤는데, 방송은 사실은 그냥 말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글로 옮긴다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작업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되게 만만치 않던데 오래 걸렸어요. 쉽지 않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글을 쓰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 같은 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작업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는 정말 쉽지 않다. 이게 이제 통설이잖아요. 네. 과거에는 더 특히 심했고요. 최근에는 그래도 정보의 그 뭐야 유통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 좀 나아졌다 이런 평가를 받긴 하는데 네. 일단 그 우리 동학개미 운동으로 표현되는 개인 네. 투자자들의 이 주식 투자 네.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속성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네,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도시어부 그런 프로그램 보셨죠? 그 낚시하는 프로그램이요. 그러면은 보면은 그 뭐 바다나 강이나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에 대한 것들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그 바다나 바다의 속성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뭐 낚시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닌데 바다 낚시 같은 거 가보면 그 물때가 있잖아요. 네. 어떤 때는 뭐 물때가 안 좋으면 전혀 안 잡힐 때도 있고 또 옛날에 많이 잡히던 포인트인데 근데 그 물때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 보면 포인트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포인트에 가면 물고기가 이런 습성 때문에 거기에 많이 있더라. 뭐 등등. 그런 또 뭐 태풍 불 때 고기 잡으러 나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씨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자본시장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보면 주식시장이지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뭐 큰 변수들은 보면 오늘도 이제 금통위가 열렸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 금리라고 하는 것, 또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글로벌리 봤을 때 유동성의 출발은 달러니까 그 달러에 대한 이해,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돼 있어야 그 상황에서 어느 주식이 좋을까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다 낚시하는 거와 비교해 보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갖는 그 질문이 뭐냐면은 아니 경제가 안 좋은데 왜 주가는 오르지? 작년에 그랬죠. 네, 작년에.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그리고 했죠. 지금 또 정말 그 좋아지고 있는 상황, 이 데이터가 나오는데 왜 또 그렇죠. 주가는 떨어지지? 맞아요. 지금은 또 거꾸로 왜 주가는 하락하지? 네, 실적이 이렇게 좋다는데 특히 반도체 주식 같은 거 보면 네, 그런 게 있죠. 네, 네. 이런 걸 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펀더멘탈이죠. 그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매크로적인 입장에서 보면 경제 지표고,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업들의 실적이죠. 그런 것들이 펀더멘탈을 구성하는 거고. 근데 그 펀더멘탈과 주식을 살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유동성,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동성, 이 두 개의 변수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경제는 무지하게 나빴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사실 작년이 제일 강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경제가 안 좋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확 나빠지니까 각국 특히 미국부터 해서 유동성을 엄청나게 통화를
팽창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런 거와 또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 주가가 많이 오른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주춤거리는 이유는 또 거꾸로 보면 실적은 되게 좋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펀드 같은 게 굉장히 좋아졌는데 테이퍼링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이제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시장이라고 하는 게 또 선행을 하니까 늘 우리가 선행을 하기 때문에 이미 반영된 재료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그거를 반영하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또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그 주식이 그 노는 전체 판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제가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제가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벌었다 뭐 이런 분들은 또 많이 있잖아요. 슈퍼게임에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이 뭐 기관 투자가로서 뭐 자산운용사에서 뭐 애널리스트부터 해서 펀드 매니저 또 팀장 또 뭐 CIO 그다음에 대표이사도 했었고 그리고 또 공공 섹터에 가서 연금 CIO도 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포괄적으로 뭐 주식만 한 게 아니라 뭐 채권 그다음에 대체 투자 국내 해외 다 해봤으니까요. 그리고 시장에 30년의 시장을 다 겪어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여곡절을.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그래도 조금 제 경험에 비추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직접 그걸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 금리가 인상이 되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이 자산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또 책에 챕터가 있던데 맞습니다. 요즘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금리가 이제 계속 뭐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올라가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그래서 보통 자산 가격,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오늘 마침 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금리 이자율이 무지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자산의 가격,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또 뭐 디지털 화폐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자산 가격을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삼성전자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삼성전자가 계속 이 돈을 벌어들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캐시플로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벌어들인 미래에 계속 돈을 벌어들일 거 아니에요. 그 벌어들인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게 그게 이론적으로 보면 주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율이 들어가잖아요. 그 할인율이라고 하는 게 출발점이 되는 게 금리거든요. 금리이고 또 기준금리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특히 제로금리다. 작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제로금리에 가까워지면 우리가 뭐 수학을 조금만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제로금리에 가까운 상태에서 분자에는 조금만 뭐가 있어도 그거는 무지하게 큰 밸류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이제 거꾸로 또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그만큼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금리가 무지하게 중요하고 작년에는 이제 유동성이 팽창하고 제로금리에 가깝게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이었고 올해는 거꾸로 이제 그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니까 모든 그런 유동성의 출발점은 어디냐? 그럼 저 달러예요. 두 번째 모든 국가의 금리의 출발점은 어디냐? 미국의 기준금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거꾸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테이퍼링이 지나고 나서 경제가 계속 괜찮으면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겠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그럼 먼저 금리를 올렸냐? 그럼 이제 통상적으로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되면 어쨌든 그동안 달러를 계속 풀던 거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달러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비싸지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이머징 국가의 통화들은 약세로 가겠죠. 환율이.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도 환율이 꽤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면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러면 통상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흥 국가들은 먼저 금리를 조금씩 올립니다. 그래서 브라질도 올렸고
그 사전 준비 차원에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에도 썼는데 주식시장에 좋은 금리 인상이 있고 주식시장에 나쁜 금리 인상.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하면 주가는 다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는 네. 분들이 많거든요. 네,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좋은 금리 인상이냐면 저는 그래서 테이퍼링을 그렇게 겁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테이퍼링을 이제 과거에 2013년도 그때도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똑같죠. 돈 많이 풀고 그랬다가 2013년도에 벤 버냉키 의장이 그 5월달에 테이퍼링 이야기를 꺼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시장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무지하게 시장이 이제 화들짝 놀라서 빠지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테이퍼 텐트럼에서 발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랬다가 원래 9월달 요번에도 이제 9월달 FOMC가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9월달 FOMC 때 아마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까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이 다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안 했죠. 그렇죠. 안 해서 시장은 먼저 선반영에서 빠졌다가 제가 기억하는 게 그 추석 연휴였거든요. 추석 연휴 때였는데 우리 시장은 안 열렸는데 미국 시장이 그래서 큰 폭으로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연말에 벤 버냉키 의장이 이제 나가면서 테이퍼링을 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그리고 그 후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했냐? 2014년, 2015년도에는 오히려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할 때 경제가 좋아져서 이제 그렇게 할 만한 여건이 되고 체력이 되게 좋아져서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 있으면 주식시장은 더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분자와 분모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자라고 하는 거는 펀더멘탈이잖아요.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뭐 경제 펀더멘탈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더 올려도 이게 올라가는 게 더 빠르면 더 커지면 등치가 성장률이 그렇죠. 그러면은 주가는 좋은 거죠. 그래서 제일 건전한 시장은 뭐냐?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서 따라서 뒤따라서 금리를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 금리 인상이고요. 그럼 뭐가 나쁜 금리 인상이냐? 물가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는 그렇게 많이 안 좋아졌는데 물가 부담이 너무 커서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페드 연준 의장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딱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그린스펀 의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폴 볼커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두 분이 완전히 좀 입장이 다른데 폴 볼커는 70년대 말에 석유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었고 그리고 미국이 높은 인플레를 경험했어요 그때. 그래서 인플레 파이터로 볼커가 들어와서 금리를 막 무지막지하게 올렸어요. 그때 몇 프로? 21%까지. 그렇죠. 20%대가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상상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경제는 한동안은 안 좋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되게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재선을 못했죠. 근데 이제 폴 볼커가 그렇게 세게 해서 물가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린스펀 의장이 들어와서 돈을 풀면서 경제가 장기 호황을 막고 주식시장도 그 후에 한 10년 동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가 이슈나 그런 게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 그런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작년에 약간 그런 현상들이 올 초에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인프라 투자한다고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재정 지출을 많이 하면 세금을 그만큼 거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꼬아야 되거든요. 정부가 돈을 꼬은다는 게 뭐냐? 채권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국채를. 네, 미국채. 네. 그래서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서 그렇잖아요. 공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은 빠지게 돼 있잖아요. 그럼 금리는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나쁘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뭐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꼭 주가가 안 좋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수익률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일드 커브라고 얘기하는데 단기 금리부터 장기 금리까지 이렇게 수익률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요. 이일드 커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드 커브가 경제가 좋아지고 금리가 조금씩 올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일드 커브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상향하죠. 스티프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커브 스티프닝이라고 하는데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높은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래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 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단기 금리는 지금처럼 뭐 기준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여기 영향을 많이 받고 장기 금리는 미래의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 이런 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커브가 스티프닝해지고 그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모양일 때는 주식시장이 좋아요. 그런데 단기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장기 금리가 안 올라가요. 네. 그러면 커브가 이렇게 평평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플래티닝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조심을 해야 돼요. 언제가 그랬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그때가 이 금리를 올렸거든. 올렸는데 장기금리가 안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그런 현상이 있었냐면 닷컴 버블 터지기 전에 닷컴 버블 터지기 전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장기금리가 안 따라 올라와요. 그런 경우에는 시장에서 앞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 쪽을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그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네. 뭔가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지표로 맞습니다. 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그건 이제 그 일드 커브가 역전된다고 하는데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되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렇게 되죠. 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게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 이제 미국에서도 테이퍼링 금리 네.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은 이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네. 이 지금 시점에서 네.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하락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좋은 금리 인상으로 보고 상승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봐야 되냐 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이 굉장히 예측이 어려운 게요. 지금은 그래서 시장이 지금 제가 보기엔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보면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엔 표준이 되는 건 미국 시장이니까 미국 시장을 보면 연초에는 일드 커브가 이렇게 우상향했어요. 스티프닝해졌거든요. 그때는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1.8%까지 올라갔었고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있으면 백신 나왔으니까 극복이 되고 그러면 경제가 정상화될 거다 하는 기대감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보면 미국 그 10년 국채 금리가 한 1.3%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 끝날 줄 알았는데 델타 변이가 나와서 미국도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거고 우리나라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 때문에 그냥 경제적인 논리로 시장을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이제 선진국들은 경제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그렇죠. 해서 한국도 네. 이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70% 이상 접종률 나오면 네.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시나리오를 만든다면 네. 그냥 이런 상태로 계속 흘러간다고 하면 이거 주가에 그렇게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지 않겠냐 이게 저 보통 많은 분들의 생각인데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다시 이제 약간 셧다운 쪽으로 가는 부분도 셧다운은 아니고 약간 뭐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런 방역 지침 강화 같은 거는 일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이제 백신 특히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파이자 백신이 그 FDA에서 공인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FDA 그죠? 공인을 받는 날 그걸 재료로 해서 시장이 올랐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미국도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 뭐 70%에서 더 이상 뭐 진전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그게 많이 왜냐하면 나왔더라고요. 이게 약간 백신이 정치적으로 돼갖고 트럼프 있을 때 뭐 백신 맞지 말자 뭐 코로나가 뭐냐 이렇게 빵빵 쳐갖고 공화당 보수 공화당인 사람들은 백신 안 맞겠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동안에 백신이라고 하는 게 긴급 그 사용 승인을 받은 거였지. 그렇죠. 안전성에 대해서 완전한 담보해주지 승인이 난 게 못한다.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FDA 승인이 났으면 맞아도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저희 지금까지 나온 통계들을 보면 어쨌든 백신을 맞으면 걸리더라도 이게 중증으로 잘 안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은 백신이 키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로 지금 열었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 쪽은 백신 접종률이 높으니까 어느 정도 그 코로나와 함께 경제가 정상화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또 선진국하고 우리나라는 미국이 어제 뭐 신고치를 쳤다는데 우리는 오늘 빠지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백신의 격차죠. 이머징이나 이런 국가들은 백신을 아직 우리 접종률이 뭐 두 번 다 맞은 사람들은 아직 20%가 안 되잖아요. 한 15%, 14%? 1차 접종은 꽤 돼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제가 보기엔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를 보면, 우리도 오늘 보니까 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취약금은 한 90% 정도, 그 다음에 성인들은 한 80% 정도 맞으면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생각에 80%가 아니라 한 뭐 60, 70% 돼도 좀 완화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뭐 그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영업자 경제적으로 네. 너무나 심각한 버티다 지금 뭐 도저히 못 버티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운 사람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들은 출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영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기업이나 뭐 종업원 둘이 있는 식당이나 다 생업의 터전이잖아요. 저기는 되고 왜 여기는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아마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어느 정도 되면 우리도 좀 완화를 하는 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론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리오프닝 주라고 해서 콘택트 관련 경제주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때문에 급락한 상황에서 네. 새로운 투자처로 이제 리오프닝주 한국에서도 이제 오르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으로 뭐 유통주부터 뭐 항공주, 여행주들이 네. 최근 또 상승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네. 이런 전반적인 그 인상이라는 요소 때문에 시장이 뭐 이렇게 변화가 되거나 흔들리거나 이러지 네. 않고 그냥 갈 길은 간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게 해서 인류가 망한 적은 없잖아요. 어쨌든 시간의 문제지 극복을 하고 다시 또 정상화되고 하는 그 과정을 인류가 계속 겪어오면서 발전해 온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리오프닝주 관련돼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봐요. 거기는 이미 뭐 백신 접종이 무지하게 높고 그렇죠. 그 다음에 치료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우리는 아직 제가 보기에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서 해외여행을 언제 갈 수 있겠어요? 내년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 이제 항공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그런 데는 저는 좋게 봐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물로 흑자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회복이 됐을 때에는 굉장히 이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죠. 버틸 수 있고. 그런데 저가 항공사들은 지금 못 버티죠. 화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얼마 전에 제주항공이 증자했잖아요. 증자 이슈들이 분명 나올 거고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오버밸류라고 봐요. 왜냐면은 하나투어나 이게 대표주인데 보면은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몇백억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망하려면 증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1조 가까이 돼요. 그럼 네트워크밸류가 그만큼 될까? 그러니까 그 뭐 리오프닝 주 중에서도 선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그 모든 걸 이렇게 싸잡아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네, 미국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네. 여행주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네. 에어비앤비는 더 잘 되죠. 네, 10%서 오르더라고 10%. 아니 에어비앤비는 더 잘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미국은 사실 근데 여행이라고 하는 게 국내 여행이 많잖아요. 52주니까 그 안에서 뭐 저 여행도 하고 카니발 뭐 이렇게 저 뭐죠 유람선도 타고 뭐 그러는 거니까 조금 우리하고 상황이 달라고 봐야죠. 네, 하여튼 한국적 특성에 맞게.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 그 섹터나 아니면 종목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일단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에 네. 대해서 우리가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현재 시점에서는. 네, 제 생각에는 변수는 코로나고요. 제 기억으로는 테이퍼링 하고 나서 오히려 장이 좋았고 테이퍼링 하고 나서는 오히려 돈들이 이머징 쪽으로도 좀 들어왔고 금리 인상 처음 할 때는 무지하게 시장이 걱정했는데 막상 하고 나서는 시장은 또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걱정하지만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